안녕하세요. 저는 70을 훌쩍 넘긴 김정순입니다. 몇 해 전 아들이 외국인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그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말했죠. 어머니, 제가 평생 모실게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던 게 잘못이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마음만 통하면 된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부터 통장에 찍히던 잔액이 이상해졌습니다. 도장은 서랍에서 사라졌고 아들은 언제부턴가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의심이란 걸 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집이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미소는 다정함이 아니라 제 전 재산을 노린 끔찍한 계략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잠시만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가로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일찍 일어나 저를 도왔고 김치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녀는 낯선 억양으로 물었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멀리서 시집와 낯선 땅에서 적응하느라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녀는 하루가 다르게 익숙해졌습니다. 시장에 가서 흥정도 했고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 복이 있으시네요 라며 부러워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점점 늦게 들어왔고 식탁 위엔 늘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어머니, 이 도장 어디다 두셨어요?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던 그 한마디가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그건 왜? 은행에서 증명 서류 낼 게 있어서요. 아버님 이름이랑 같이 필요하대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이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서랍 열쇠를 꼭 쥐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그 옆에서 활짝 웃고 있었죠. 어머니, 저희 대출 좀 하려고요. 잠깐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대출? 제 입에서 그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자도 없어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필요하대요. 며느리는 부드럽게 웃으며 제 손등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그렇게 따뜻했는데 왜 그날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근저당 설정 계약서. 그 아래에 또렷하게 적힌 제 이름. 이게 뭐야? 걱정 마세요, 어머니. 금방 끝날 거예요. 며느리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랍 속 도장을 꺼내 손에 쥔 채로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 도장은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제 손에 꼭 쥐어준 거였습니다. 이건 내 이름이야. 절대 아무한테도 주면 안 된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서류가 사라졌습니다. 도장도 함께. 아들은 출근했다 하고 며느리는 시장에 갔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안의 불안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봉투가 들려 있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과 사왔어요. 어제 드시고 싶다 하셨잖아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장 못 봤니?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도장이요? 어머니 서랍에 있지 않아요? 며느리는 놀란 척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워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밤이 되자 아들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도장 말이야, 내가 가져갔냐? 그는 피곤하다는 듯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 며느리가 은행 일 본다잖아. 그냥 믿어. 그 말이 유난히 싸늘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새벽 화장실에 가다 마주친 빛 한 줄기. 며느리 방 문틈으로 새어나온 휴대폰 불빛이었습니다. 낯선 언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예, 도장 받았어요. 2주일 안에 정리됩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고 아주 또렷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끊자마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미소 뒤에 감춰진 게 이제는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일부러 아무 일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계속 같은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그 전화 누구였을까? 그리고 정리된다는 건 뭐였을까? 다음 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우편함에 꽂힌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채권양도 통보서. 보낸 곳은 생전 처음 보는 대부업체 이름이었습니다. 수취인은 제 이름이었죠. 이게 뭐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류에는 제 집 주소와 인감 도장이 복사되어 있었고 그 아래엔 누군가 대리 서명한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김정순 대리인 보파보퍼. 그 이름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에 들어오자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너 이거 알아?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엄마, 그냥 좀 맡겨두면 안 돼? 다 우리 가족 일인데. 가족 일? 내 이름으로 대출을 내는 게 가족 일이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급히 다가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아들이 사업 시작하려고 다 잘 될 거예요. 그녀의 말은 달콤했지만 그 손끝은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눈 감지 않겠다고. 새벽 3시 집이 고요할 때 며느리 방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탁자 위엔 열려있는 서류 가방, 그리고 노트북. 화면 속엔 낯선 외국어 이메일이 떠 있었습니다. 다큐멘트 컴플리터드, 트랜스퍼 컨펌드. 그 아래 부착된 스캔 파일에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제게 웃으며 어머니라 불렀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타깃이라는 뜻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트북 속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트랜스퍼 컨펌드. 전송이 완료되었다는 뜻. 도대체 어디로, 무슨 돈이, 누구에게로. 다음 날 아들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몰래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자 외국 통장에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퍼 S 라는 이름 아래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죠. 외국 계좌번호, 송금 내역, 그리고 제 이름으로 찍힌 서류 스캔본.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서류를 서랍 안으로 밀어넣고 몸을 돌렸는데 며느리가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다른 손으로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뭐 하세요? 청소 좀 하려다가 너 책상 위에 먼지가 많더라.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내심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곧 다 끝나요, 어머니. 그 말의 뜻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그 속엔 두려움이 아닌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확신했다. 그 여자는 나를 속였다. 내가 지켜야 할 건 재산이 아니라 남편이 남긴 이름이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제 안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한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며느리 방 문을 나선 뒤로 저는 하루 종일 그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방에서 뭘 봤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점심 무렵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정순 님이시죠? 계약 진행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계약이요? 어제 대리인 보파 씨를 통해 접수된 서류 말씀입니다. 오늘 중으로 서명 완료 확인만 되면 송금 진행됩니다.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준비하던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보파, 나한테 숨긴 게 있지? 그녀는 순간 고개를 들더니 천천히 웃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 이름으로 뭘 하고 있는 거냐고. 그 서류, 그 도장 다 너지?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머니, 그건 아드님이랑 상의하세요. 저는 그냥 부탁받은 일일 뿐이에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부탁받은 일? 네, 어머니가 다치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낫잖아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다치시기 전에라는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건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가 그동안 느꼈던 모든 불안을 한순간에 현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다 잘 될 거예요. 그 미소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명확한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고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시작할게요. 그 말과 함께 제 안의 분노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식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냉정함이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감춰진 걸 밝혀내려면 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아직 어둠이 걷히기 전 저는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인감, 집문서, 통장 복사본, 모두 가지런히 파일철에 넣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얼마나 손을 댔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엄마, 또 그 얘기야? 아들은 퉁명스럽게 말하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가 내 이름으로 뭘 했는지 내가 정말 모르는 거야? 엄마, 그만 좀 해. 보파가 너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데. 그 말에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나를 위해? 그제야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아들은 이미 며느리의 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남편의 유품이었던 서류 가방을 들고 직원에게 신분증을 내밀자 컴퓨터 화면 속 제 이름 옆에 낯선 글자가 보였습니다. 공동 소유자 보파. 이게 뭐죠? 직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르신, 이건 부동산 이전 신청이 끝난 상태인데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끝이 떨려 신분증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전이요? 언제요? 3일 전에요. 대리인 신청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이상하게도 맑았습니다. 햇빛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녀가 말했던 이제 곧 다 끝나요가 무슨 뜻이었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바닥 위로 서류 가방이 떨어지며
쿵 소리를 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적힌 도장이 그 안에서 굴러나왔습니다. 그 도장을 손에 쥐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나 당신 말 안 들었어.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모든 걸 믿었습니다. 아들을, 며느리를, 그리고 가족이라면 나를 해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그 믿음이 내 전 재산보다 더 큰 어리석음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내일 서류 좀 정리해 주세요. 은행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네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 불씨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 내일 보자.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손끝으로 도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번쩍였죠. 그녀가 뭘 원하는지 직접 확인하자. 그날 새벽 저는 서류 가방 속에 작은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아들이 모르게 따로 샀던 오래된 녹음기였습니다. 손목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그녀가 내일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거짓말을 하든 이번엔 다 기록될 겁니다. 벽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남편의 사진 앞에서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번엔 내가 이길게.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쯤 저는 이미 거실 탁자 위에 녹음기를 세팅해 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오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할 생각이었죠. 평소처럼 다정하게 아무 일도 모르는 척.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도넛 상자와 은행 서류가 함께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달콤한 거예요. 커피랑 같이 드세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미소 뒤의 그림자까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보파야, 그날 얘기한 서류라는 게 뭐였지? 아, 그거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어머니 도장만 있으면 서류 마무리예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의도적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그래, 근데 말이야, 아들이 요즘 힘들다지?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네, 어머니. 그래서 더 빨리 정리돼야 해요. 그럼 내 도장 왜 필요한데? 조용히 묻는 제 목소리에 며느리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공동 명의로 전환하는 절차라서요. 어머니가 믿어주시면. 믿어? 그 단어가 입에서 나오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웃었습니다. 어머니, 전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곧 다 끝나요. 그 익숙한 말. 이제는 그 뜻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녹음기의 붉은 불빛이 살짝 깜빡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내 말 한마디 다 남을 거야. 며느리는 서류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요, 이 부분은 단순히 명의만 옮기는 거예요. 어머니가 병원 가시거나 힘드실 때 대신 처리하려고.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제가 가리킨 부분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및 대출 담보 동의. 며느리의 미소가 잠시 굳었습니다. 아, 그건 은행에서 자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동? 네, 시스템상 그런 거라서요. 그녀는 당황을 감추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조용히 확실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아들이 들어왔던 겁니다. 엄마, 아직 그 얘기 중이야? 그는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며 며느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미소를 되찾고 말했다. 여보, 다 잘 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잘 되고 있겠지. 근데 녹음도 잘 되고 있네. 방 안의 공기가 멎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녹음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을 열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내 도장 이야기한 거 다 들었어. 이제 그만하자. 경찰에 가자. 순간 아들이 벌떡 일어나 녹음기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해? 왜? 이제라도 알아야지. 내 이름으로 무슨 짓을 한 건지. 짧은 침묵 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요, 오해예요. 전 그냥. 그녀의 목소리가 흐려지던 그때 녹음기 불빛이 다시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 모든 말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아닌 분명한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만하긴 뭘 그만해? 내 도장, 내 이름, 내 집까지 전부 건드려 놓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앞의 아들은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의심만 해. 보파는 나 위해서 일하는 거야. 우리 다 같이 살자고, 편하게 살자고 한 건데, 왜 그래? 편하게? 내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너한텐 편할지 모르지. 근데 나는 내 아버지하고 반평생 피땀으로 모은 걸 빼앗기는 기분이야. 아들은 눈을 돌렸습니다. 엄마, 보파도 사람인데 좀 믿어줘. 그 말에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믿어달라? 그 여자가 내 도장을 들고 나간 순간부터 내 인생은 내가 아는 믿음이 아니었어. 보파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는 게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다 오해예요. 오해? 저도 사람인데 돈이 좀 필요했어요. 하지만 곧 갚을 거예요. 약속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미묘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내고 집을 옮기고 그게 오해야? 그건 잠시만 필요한 거였어요. 잠시? 내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너한테 잠시였겠지. 근데 나한텐 평생이야. 그 순간 녹음기의 붉은 불빛이 꺼졌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엔 며느리가 사온 도넛 상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옆엔 제가 꺼낸 도장이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방에 들어간 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건 낮은 속삭임 뿐이었죠. 괜찮아, 당신. 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보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안에 마지막 남은 미련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통장 사본, 남편의 사진 한 장.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단단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산다. 문을 나서며 현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볼은 파였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싸움의 각오. 집을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밤하늘엔 달이 희미하게 걸려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손에 쥔 가방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엔 녹음기와 서류, 그리고
아직 사용되지 않은 마지막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이 싸움을 끝낼 제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보파, 이제 내 차례야. 저는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버스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지나갈 때마다 마음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류장에 내리자 낯익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복지상담센터. 예전에 남편이 아플 때 들렀던 곳이었습니다. 문을 밀자 안에서 따뜻한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 밤에 웬일이세요? 상담사 지연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에 남편 장례 때 도와줬던 사람이었죠. 지연 씨, 나 좀 도와줘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손에서 도장이 떨어져 바닥에 구르자 그녀가 놀라 급히 주워들었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에요? 잠시 숨을 고르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 사라진 도장, 대출, 서류, 녹음기까지. 지연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근데 그 애는 내 며느리야. 아들이 그걸 알고도 묵인했는지도 모르겠어. 말을 잇자 목이 메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족이라도 잘못은 바로 잡아야죠. 이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는 기분이. 지연 씨는 제게 조용히 말했다. 증거는 충분해요. 근데 확실히 하려면 통화 녹음이나 문자 내용이 더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애가 내일 다시 오겠지. 이번엔 내가 먼저 덫을 놓을 거야.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지연 씨가 건넨 작은 메모를 꺼냈습니다. 통화 녹음, 문자 캡처, 서류 원본 확보. 짧은 글씨였지만 그 안엔 이 싸움을 끝낼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파야, 내일 잠깐 시간 있니? 네 어머니, 은행 다시 가야죠. 그래, 그런데 그 전에 얘기 좀 하자.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눌렀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가방 속 녹음기를 새 배터리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새 휴대폰으로 문자 백업을 설정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는다. 이튿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처럼 웃으며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금방 끝나요. 그래, 근데 도장 찍기 전에 차 한 잔 마시자꾸나.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며 일부러 물었습니다. 그 도장 말이야, 아들한테 얘기했니? 네,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집 명의가 바뀐 것도?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니, 그건 절차상 필요해서 다 저희 가족을 위해서예요. 그녀의 말이 끝나는 순간 제 손가락이 녹음기의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럼 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자꾸나. 어머니, 이제 내가 한 말 하나하나가 증거가 될 거야.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고 그 속에서 냄비에 물 끓는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감정이 아니라 증거의 싸움이 되었다는 걸. 며느리가 돌아간 뒤 저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집 명의가 바뀐 것도 절차상 필요해서요. 그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곧바로 지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 씨 말한 대로 했어요. 전부 녹음됐어요. 잘하셨어요, 어머니.
이제 그 파일을 안전하게 백업해 두세요. 혹시 모르니 외장 메모리나 클라우드에 복사해 두시고요. 그녀의 말대로 저는 작은 USB를 하나 사서 녹음 파일과 사진을 모두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를 정리하다가 한쪽 모서리에 낯선 서류가 섞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계약금 수령 확인서, 보파의 서명 옆에 낯익은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박도현. 그건 제 아들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함께였을지도 모릅니다. 핸드폰을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집에 계세요. 괜히 밖에 다니지 마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서 섬뜩한 냄새가 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골목 끝에 낯선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누군가 제 집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도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저는 USB를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괜찮아. 남편 아직 안 끝났어. 조용히 창문 커튼을 닫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창문 밖에선 여전히 그 검은 차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깜빡이는 불빛, 그리고 느릿한 그림자. 모든 게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아들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그냥 가만히 있어. 이건 다 우리가 해결할게. 우리가? 그 한 단어가 마음을 베었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그들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지연 씨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배터리가 3% 남아 있었습니다. 충전기를 꽂으려던 순간 현관문 손잡이가 달칵 소리를 냈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요. 이야기 좀 해요. 보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음성은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 불을 껐습니다. 녹음기를 켜고 휴대폰 카메라를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스르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 숨지 말아요. 이건 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깥쪽 손잡이가 세게 흔들렸습니다. 문이 덜컥거리며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금 열리면 끝이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지연 씨 경찰 출동 중입니다. 문 열지 마세요.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몇 초 뒤 바깥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녀가 떠난 겁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며 가슴 주머니 속 USB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경찰에게 모든 걸 넘기면 된다. 그때 마음속에서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의 예감이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파란 불빛이 창문을 스치자 그제야 손끝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잠시 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정순 씨 맞으시죠? 경찰입니다. 문을 열자 젊은 형사가 2명 서 있었습니다. 신고하신 내용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USB와 녹음기를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 애가 제 이름으로 한 일들 전부요. 형사는 녹음기를 받아들으며 물었습니다. 며느리분 성함이 보파 씨 맞습니까? 네, 캄보디아에서 온 아이예요. 처음엔 참 착했는데 그게 다 연기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대출 규모가 크고 외국 계좌까지 연루돼 있습니다.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외국 계좌요? 예, 이미 송금 흔적이 있습니다. 아드님 명의로 된 계좌에서도 일부 금액이 이동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럼 그 애랑 아들이 같이. 형사는 말을 아꼈지만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죠. 저희가 조사 끝날 때까지 이 집엔 안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짐을 챙겼습니다. 남편 사진, 서류 가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장을 넣은 작은 상자.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이 싸움을 끝까지 끌고 갈 제 마지막 힘이었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앉자 창밖으로 집이 멀어졌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이제 끝이 보인다. 경찰서 조사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인하던 형사는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고 중간중간 메모를 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증거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정도면 기소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조금 놓였습니다. 지연 씨도 경찰서로 와서 제 옆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며느리분은 오늘 중으로 소환된대요. 그녀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도와줘서 고마워요, 지연 씨. 아니에요. 어머니가 용기 내셨잖아요.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다시 들어와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오늘 새로 확보된 자료입니다. 그 안에는 송금 내역이 적혀 있었고 거래처 이름란에 낯선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K 파운데이션 캄보디아. 이건 뭐예요? 형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파 씨가 일하던 단체 이름입니다. 국제자선단체로 등록돼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비자금 유통 의혹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애가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드님 계좌도 그쪽으로 연결돼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단순한 가정사기가 아니었습니다. 내 며느리는 거대한 조직의 일원이었고 내 아들은 그 안에서 이용당했거나 혹은 함께였던 겁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형사님, 그럼 제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진술이 끝나면 소환될 겁니다. 그땐 어머니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싸움이 된 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도장을 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나도 끝까지 간다. 다음 날 경찰서 복도는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제게 말했다. 어머니, 아드님이 곧 들어오십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분노, 서운함,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사랑까지. 하지만 나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니?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시켰지? 보파가. 엄마,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어.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정? 내 집을 팔아넘긴 게 사정이야?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모를 거야. 그 사람 빚에 쫓기고 있었어. 나라도 도와주고 싶었어. 그래서 내 이름으로 돈을 빌렸니? 엄마 이름이면 안전하잖아. 난 나중에 다 갚으려 했어. 다 갚으려 했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한텐 돈이었겠지. 근데 그 돈이 내 전부였어. 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이름이었어.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아니, 넌 알고 있었어. 나는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서명했잖아. 내 대리인으로.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형사가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어머니, 아드님도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맞아요. 아들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경찰이 다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디포트 추방 당할 거야.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지. 사람의 미소로 사람을 속인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하니까. 조사가 끝난 뒤 경찰서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파 씨 체포영장이 방금 발부됐습니다.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위치 추적 중입니다. 국외 출국 시도 정황이 있어요. 그 애가 도망가려고요? 예. 하지만 공항으로 가기 전에 잡을 겁니다. 형사의 단호한 목소리 속에서 나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옆 의자에 앉아있던 아들이 고개를 떨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몰랐어. 그 사람이 나까지 이용할 줄은.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세상 전부였던 아들. 하지만 지금은 한순간에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그의 말에 조용히 손을 뻗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으면 돼. 그게 내가 할 일이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야 끝을 마주한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형사가 다시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체포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포공항 근처에서 체포 완료.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힘이 빠졌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은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켠은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 하지만 용서는 아직이야. 그 말 뒤로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냄새 속에 내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그만 울어.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나 해냈어요. 며칠 뒤 사건은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캄보디아인 보파 씨, 한국 노인을 상대로 한 명의 도용 사기 혐의로 구속. 텔레비전 화면 속 자막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름을 나는 매일 부르던 사람이었는데 기자는 덧붙였습니다. 피해자는 70대 여성 김정순 씨로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 며느리 명의로 불법 이전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문장을 들으며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꼭 쥐었습니다. 세상이 내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내 마음속 공허함은 몰랐습니다. 복지센터에 들렀을 때 지연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뉴스 봤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지연 씨. 그래도 마음은 괜찮으세요? 그 물음에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이상하지 이겼는데 기쁘지가 않아. 지연 씨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판결로 치유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 햇살이 골목길 벽을 비쳤습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리고 이웃들이 저를 향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그 일 다 해결됐다면서요? 정말 다행이에요.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자 낡은 문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정순의 집. 그 단어가 이제야 진짜 제 것이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문 앞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고개 숙인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고 안에는 김밥과 과일 몇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잠깐 보고 싶어서 왔어.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들어와라. 짧게 말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부엌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밥 한 줄이 식탁 위에 놓였고 나는 젓가락으로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내가 만들었냐? 응. 보파가 떠나기 전에 자주 해줬던 거라서. 그 이름이 입에 오르자 공기가 잠시 멎었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 미워할 수가 없어.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으니까. 그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사람은 미워해도 그때의 마음까지는 미워하지 말자.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나 다시 시작해 볼게. 이젠 제대로 살고 싶어. 나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늦지 않았어. 잘못은 누구나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하지. 그때 창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번지는 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진다. 그 말과 함께 오랜 시간 얼어붙어 있던 공기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비 냄새와 함께 봄의 온기가 집안에 스며들었습니다. 며느리 사건이 끝난 지 한 달쯤 지났습니다. 이제 집안에는 더 이상 낯선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주전자를 올리고 남편 사진 앞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올리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날이 참 좋아요. 사진 속 남편이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골목길을 걷는데 이웃들이 하나둘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순 어머니, 얼굴이 훨씬 좋아지셨네요. 그 일 다 해결됐다면서요? 속 시원하셨겠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세상 일 다 지나가더라고요. 경로당에 들르자 친구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이제 나오셨네.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이젠 괜찮아. 오랜만에 사람 사는 냄새 좀 맡으러 왔어. 모두가 웃었고 오랜만에 내 입에서도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한쪽 구석엔 새로 들어온 봉사자가 보였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한국말이 어색했습니다.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순간 그 낯선 억양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름이 뭐예요? 소카예요. 짧고 다정한 그 말에 나는 살짝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경계했을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모든 외국인이 나쁜 건 아니야. 그 단순한 사실이 마음속 어딘가를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며칠 뒤 지연 씨가 경로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이젠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매일 남편 사진에 커피 올리면서 얘기하니까요. 지연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치료예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부탁 하나 드리려고 왔어요. 무슨 부탁이요? 이번에 복지센터에서
외국인 대상 한국어 봉사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할머니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순간 놀라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네, 어머니 같은 분이 제일 잘 가르치세요. 상처를 겪어본 사람이 마음을 더 잘 이해하거든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센터를 찾았습니다. 책상 위엔 초보 한글 교재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 낯선 외국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난번에 본 소카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부터 배워볼게요. 내가 천천히 말하자 모두 따라했습니다. 감-4 -암-2 -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 소리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소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덕분에 한국말 조금 쉬워졌어요. 그녀의 미소는 순수했고 그 순간 나는 오래된 두려움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센터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돼줄 수 있겠네요. 그 말을 남기며 나는 천천히 집으로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 씨와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복지센터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고 나는 주 2회씩 한글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나도 가끔 그렇게 느껴요. 예전엔 하루하루가 두려웠는데 이젠 아침이 오는 게 기다려지거든요. 센터 앞 벤치에 나란히 앉은 우리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가끔 그 일 생각나세요? 지연 씨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을 순 없죠. 근데 이제는 그 일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건 왜요? 그 일 덕분에 내가 나를 다시 보게 됐거든요. 그전엔 가족이 전부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제는 나 자신도 지켜야 할 가족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 말에 지연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답네요. 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며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지연 씨, 세상 일이란 참 묘해요. 나를 무너뜨리던 일이 결국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으니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사람이 상처로만 남지 않는 이유가 그 상처 덕분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나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젠 누가 내게 미소를 지어도 무섭지 않아요. 진심이든 아니든 그 미소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 말 뒤로 바람이 살짝 불며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한글 수업엔 평소보다 많은 학생이 왔습니다. 그 중엔 소카도 있었고 새로운 외국인 여성 몇 명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서툰 발음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왠지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소카가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뉴스 봤어요. 그 여자가 나쁜 사람이었죠?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쁜 짓을 했지. 하지만 모든 외국인이 그런 건 아니야. 사람은 나라가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하거든. 소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사실 나도 그런 시선이 무서웠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손수건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세상은 그렇게 흑백으로 나뉘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 실수하고 또 배우면서 사는 거지.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에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나도 예전엔 그 말을 듣기 어려웠단다. 하지만 이젠 조금 알겠어. 좋은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더라. 수업이 끝나고 교실 불을 끌 때 창문 너머로 저녁 햇살이 길게 비쳤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 끝에서 울려 퍼졌고 나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아니, 어쩌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랐습니다. 세상이 조금은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내 머리칼은 눈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편안했습니다. 창밖에 앉은 비둘기 한 쌍을 바라보다가 문득 지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나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죠. 남편을 잃고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단이었어요. 가끔은 그 여자의 얼굴도 떠오릅니다. 보파. 그 미소, 그 말투, 그 냉정한 눈빛까지도 이상하게도 이제는 미움보다 연민이 먼저 듭니다. 그 아이도 어쩌면 누군가에게 속고 있었을지 모르니까요. 아들도 이제 결혼을 다시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지만 가끔 전화로 안부를 전해옵니다. 엄마, 건강은 어때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 아직도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이젠 그 눈물이 슬퍼서가 아니라 고마워서 흐릅니다. 나는 오늘도 커피를 끓이고 남편 사진 앞에 잔을 올립니다. 여보, 인생이란 참 이상하지. 이렇게 돌고 돌아 결국엔 사람의 마음으로 남는 거야.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고 햇살이 레이스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이젠 무서운 것도 미운 것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가 고맙고 이렇게 숨쉬고 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이제는 모든 게 조용합니다. 예전 같으면 새벽마다 뒤척이며 잠을 설치곤 했는데 요즘은 눈을 감자마자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마 여전히 누군가의 그림자에 기대 살고 있었겠죠. 그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걸요. 사람들은 종종 말하죠. 어머니, 그 며느리 용서하셨어요? 처음엔 그 질문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답할 수 있어요. 응, 미움은 내려놨어. 그 대신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 내 자신에게 약속했지. 용서는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발걸음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온기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창문을 열면 바람이 살짝 스며듭니다.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저 멀리서 종소리가 울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그 아이도 언젠간 자신의 죄를 알겠죠. 그땐 나처럼 다시 일어서길 바래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듯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인생이란 건 미움이 아니라 다시 사랑을 배워가는 여정이라는 걸요.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이제는 정원 가득 초록 잎이 무성합니다. 아침마다 새들이 창가에 내려앉아 지저귀고 나는 그 소리에 맞춰 하루를 시작합니다. 커피를 내리며 달력을 바라보니 그날로부터 꼭 1년이 흘렀더군요. 모든 게 지나갔고 이제는 흔적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이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젠 그저 지나온 시간의 표식일 뿐입니다. 지연 씨와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센터에서 강연 한번 해보세요. 내가 무슨 강연을? 어머니 인생이요.
사람이 상처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그녀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건 아직도 배우는 중인데 경로당 친구들도 자주 찾아옵니다. 정순 어머니, 이제 얼굴에 빛이 나요. 그냥 마음이 조금 편해졌을 뿐이에요. 사람들과 웃으며 차를 마시다 보면 내가 정말 다시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창가에 앉아 노을을 봅니다. 하늘은 붉고 바람은 부드럽습니다. 그 속에서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어. 이제 그만 쉬어. 그 말에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래요, 여보. 이제는 진짜 괜찮아요. 해가 저물면 하늘이 노을빛으로 물듭니다. 빨강과 주황이 뒤섞인 그 색깔은 마치 내 인생 같아요. 뜨겁게 타올랐다가 이제는 조용히 사라지는 빛. 하지만 그 빛이 사라져도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지만 그 상처가 흉터로 남을지 빛으로 남을지는 결국 자기 마음에 달려 있더군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랑했고 믿었고 또 상처받았지만 결국엔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합니다. 커튼을 걷고 하늘을 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잘 살았어요. 그리고 내일도 괜찮을 거예요. 창밖의 노을이 천천히 사라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다 살았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며느리 사건이 끝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지만 내 마음속 시간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이제는 그 조용함이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로 느껴진다는 거였죠. 어느 날 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정순 어르신 맞으시죠? 지난번에 인터뷰하신 기사,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기사요? 예, 노년의 용기 시리즈 첫 번째 주인공으로 실렸어요. 수화기 너머의 말에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신문을 펴보니 내 얼굴이 작게 실려 있었습니다. 외국인 며느리 사기극 이겨낸 70대 여성, 삶으로 다시 일어서다. 제 아래에는 기자의 문장이 이어져 있었죠. 그녀는 눈물로 끝난 이야기를 용기로 다시 썼다. 그날 이후 동네에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기사 봤어요. 멋지시더라고요. 이제 진짜 영웅이네요. 그런 말이 어색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지연 씨도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셨대요. 어려운 일 겪은 분들이 어머니 이야기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됐지 뭐. 내가 받은 상처가 누군가에게는 약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게 다 당신이 남겨준 이름 덕분이에요. 촛불이 잔잔히 흔들리며 대답하듯 빛났습니다. 기사 이후 복지센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강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강연이요?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어머니 이야기가 필요하대요. 외국인 며느리 사건 이후 용기 얻은 분들이 많거든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건 생전 처음이었으니까요. 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싶어 할까? 그 생각이 며칠을 따라다녔습니다. 며칠 뒤 지연 씨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냥 천천히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날처럼 나한테 들려주듯이.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강연 당일 작은 회관 안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퇴직자, 홀몸 어르신, 그리고 몇몇 외국인 여성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자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순입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작았지만 점점 마음이 풀렸습니다. 저는 몇 년 전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어요. 사람이 진짜로 강해지는 순간은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할 때라는 걸요. 청중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외국인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용기 낼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속에서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내 이야기가 나만의 아픔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건네는 위로의 언어가 되었다는 걸요. 그날 밤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누군가의 힘이 되었다. 강연이 끝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지연 씨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난리 났어요. 어제 강연 영상이 지역신문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댓글이 수백 개예요. 댓글? 다들 어머니 이야기 듣고 울었다고 하네요. 휴대폰 화면을 보니 이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나도 힘낼게요, 어머니. 진심이 전해졌어요. 그런 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노인회입니다. 이번 달 강연 초청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방송인데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낯선 번호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유명인 다 됐어요. 지연 씨가 농담처럼 말하자 나는 웃었습니다. 유명인은 무슨 그냥 나처럼 넘어져 본 사람들한테 조금 먼저 일어나 본 사람일 뿐이지. 그날 저녁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딸을 잃은 어머니로서 당신 이야기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용서하려 합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내 상처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다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이 떠난 이유도 알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불이 되라고 했던 거겠죠? 촛불이 잔잔히 흔들리며 대답하듯 빛났습니다. 며칠 뒤 복지센터로 큰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대한노인연합회 초청장. 봉투를 열자 두꺼운 종이 안에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년의 용기와 정의 김정순 어르신 초청 강연회.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연 씨? 어머니, 이제 서울에서도 어머니를 모시고 싶대요. 서울이라니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대단하지요. 불의에 맞서 싸운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녀의 말에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생각해보니 그건 사실이었다. 내 나이에 내 이름으로 경찰서 문턱을 넘고 끝까지 싸운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고 말할 수 있을까? 밤이 깊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다면 뭐라 했을까? 사진 속 미소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하라고 했겠지. 겁내지 말고 내가 겪은 걸 있는 그대로 말하라고. 이튿날 지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 씨, 강연하겠어요. 정말요? 응. 두렵긴 하지만 이젠 내 이야기가 나 혼자만에게 아니니까.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바로 진짜 용기예요. 그날 밤 강연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한때 속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믿는 사람이 되었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며 작게 울렸습니다. 서울역에 내리자 도시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유리창마다 반사된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이 나이에 서울까지 와서 강연을 하게 될 줄이야. 가방을 꼭 쥐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행사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엔 노년의 용기와 정의라는 문구가 크게 떠 있었죠. 지연 씨가 내 옆에서 말했다. 어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어제처럼 말씀하시면 돼요. 분명 평소처럼 하려고 했지만 마이크 앞에 서자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순입니다. 관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몇 년이 한꺼번에 스쳐갔습니다.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지연 씨가 핸드폰을 들고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뉴스 떴어요. 뉴스요? 그녀는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보파, 항소심에서 징역 5년 선고 혐의 대부분 인정. 순간 무대 위 조명이 잠시 멀게 느껴졌습니다. 신문 기사 속 그 얼굴, 여전히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지연 씨의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깊은 곳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녀가 받은 형량보다 내 마음이 느낀 마지막 무게가 더 컸습니다. 김정순 어르신, 괜찮으세요? 사회자의 부름에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러 왔으니까요.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그날 나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늦은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정의를 믿고 버티는 용기만이 필요할 뿐이에요. 청중석에 앉은 이들이 조용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 속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보파, 이젠 너도 내 인생을 돌아보길 바란다. 강연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르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판결 소식 들으셨죠? 그동안 어떤 마음이셨어요? 플래시가 터졌지만 나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원하면서도 허전합니다. 이긴 게 아니라 그저 끝난 것뿐이니까요. 기자들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됐다고 해서 마음이 완전히 편한 건 아니에요. 그 아이도 내 아들도 모두 인간이었고 그 인간이 저지른 일의 결과가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뿐이죠. 지연 씨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야 진짜로 끝난 것 같아.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럼 보파 씨를 용서하실 수 있나요? 그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용서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날이 온다면 그땐 나도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취재진이 물러난 뒤 빈 회의실 한쪽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아래로는 수많은 차와 사람들. 그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누군가는 여전히 누군가를 믿고 살아가겠죠. 나는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정의는 누군가를 벌하는 게 아니라 다시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마음 한켠에 묵은 돌덩이가 스르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숨을 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정순 어르신, 교정시설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교정시설이요? 예, 발신인은 보파 씨입니다.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이름을 다시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졌습니다.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촛불을 켜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흔들리는 글씨로 적힌 첫 문장. 어머니,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 진심을 한 번만 들어주세요. 나는 숨을 멈추고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때 저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이 죄처럼 느껴졌고 남의 인생을 망가뜨려서라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욕심이 제 삶을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갔다는 거리요. 편지는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엔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와서야 어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웃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아팠는지 이제야 알아요.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이상한 눈물이었습니다. 보파, 너는 결국 인간이었구나. 그 아이가 내게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지만 그 후회의 문장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저도 어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나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그 아이의 후회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 편지를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읽고 나면 마음이 이상하게 조용해져서 함부로 꺼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복지센터 봉사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길모퉁이에서 작은 아이가 나를 향해 웃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 맑은 인사에 마음이 툭 하고 열렸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는 답을 해야겠구나. 그날 밤 새 종이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글씨는 느렸지만 손끝은 단단했습니다. 보파에게 편지 잘 받았습니다. 너의 글씨를 보니 마음이 전해졌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돌아보는 건 그 누구보다 용기 있는 일이지요. 나는 내가 미워서 잠도 못 자던 날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마음보다 너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커졌답니다. 너를 통해 나도 세상을 다시 배웠으니까요. 사람은 끝까지 나쁜 존재로 남지 않아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다시 시작하려 한다면 그건 이미 용서받은 인생이에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썼습니다. 부디 건강히 지내고 언젠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때는 누군가의 아픔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김정순 드림.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빛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은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하자 남편의 사진이 조용히 빛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 악몽도 아무 눈물도 없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벌써 그날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몇 번을 바뀌는 동안 내 마음속에도 수많은 바람이 불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바람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복지센터 한켠엔 내 이름이 새겨진 작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2025년 자원봉사 공로상 김정순.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이젠 그 글씨를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집니다. 나 같은 사람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구나.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길가에 벚꽃나무가 흩날리며 햇살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그 풍경이 마치 새로 태어난 내 인생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며시 커튼을 흔들고 탁자 위 남편 사진이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 아이도 나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가고 있겠죠. 그 말을 하자 사진 속 미소가 조금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사람이란 참 신기합니다. 그토록 미워하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사랑의 모양으로 변하니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연 씨였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교도소 재활 프로그램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가야지. 보파 같은 아이들이 아직 많을 테니까. 그날 밤 일기장에 짧게 적었습니다. 미움이 끝난 자리에서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 교도소 안강당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회색 벽과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수십 명의 눈빛이 나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보파와 닮은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젊고 지치고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눈들이었죠. 나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순입니다. 짧은 인사 뒤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러분 중엔 저에게 상처를 줬던 그 아이처럼 누군가를 아프게 한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도 한때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겠어요. 사람을 다시 믿는 일, 그게 진짜 용서이자 인생의 마지막 숙제라는 걸요. 앞줄에 앉은 한 여성이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마치 오래된 내 과거를 대신 흘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울지 마요. 당신의 삶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다시 피어날 수 있으니까요. 강연이 끝나고 수감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보파가 처음 웃던 그날의 미소와 겹쳐졌습니다. 교도소 문을 나서자 저녁 햇살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걸요. 여보, 이제 그만 울어도 되죠? 이제야 진짜로 끝났어요. 하늘은 맑고 노을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아주 조용히 평화로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 번이 또 다른 사연의 시작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